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재영님께서 몇 번 들어보니까 좋은 정보가 많아서 자꾸 들어오시게 된다고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어제 팥죽 먹었다고 장모님 덕분에.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해 먹어야 돼서 사다 먹었습니다. 지금 샵 9730 문자 그리고 KBS 라디오 콩으로 들으시면서 의견 계속 보내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KBS 일라디오 치시면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면서 또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이 뉴스픽 코너만은 좀 알뜰하게 저희가 챙겨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뉴스 브런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저희 프로그램 뉴스픽은 챙겨서 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놓치셨더라도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나오셨는데 이제는 계속 이 방송이 남는 거예요. 두 분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송문희도 공감여성정치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각오가 남다르시죠? 방송이 남는다고 하니까. 저는 어제 팥죽을 먹으면서 각오를 다졌는데 새알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새알은 빼고 먹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하나씩 좀 챙겨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 지금 옛 광주교도소의 무형고자 공동묘지에서 지금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 구가 발견이 되면서 이 5.18 희생자와 관련이 된 것인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고 예전부터 여기가 안매장 추정 장소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거론이 되고 있어서 좀 속단하긴 이르지만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감식과 재조사 관련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옛 광주교도소의 무형교자 공동묘지 합작묘에서 약 80여 구의 유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 40여 구는 땅속에 보관된 상자형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견된 것이고 네. 나머지 40여 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구조물 위를 덮은 흙더미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교도소 기록을 보면 한 41구 정도는 유골이 합장됐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40여 구 정도는 기록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신원 미상의 유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아직까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유골이 혹시 5.18 민주화 당시에 희생자들이 매장된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머리에 구멍이 있거나 아주 작은 두개골이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어린이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네. 교도소에서 어린이 두개골이 나올 일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장소 자체가 민간인들이 그렇게 뭐 접근해서 몰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지금 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희생자들을 안매장한 곳으로 사실은 뭐 관련 기록 같은 것이 공개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유골이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고요. 국가수에서 합동조사반 또 5.18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서 향후 감식 기법 또 창간 대상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감식을 해봐야지 사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40년 가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5.18 행방불명자 가족들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두 분이 이번 이 보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죠. 지금 그 5.18 행불자 신고 수가 448건인데 실제로 이제 관련자로 인정되는 거는 84명에 그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은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보면은 행불자가 보면 뭐 그때 당시 8살짜리 초등학생도 있고요.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년간은 아들을 찾으려고 계속했다. 이게 390년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뭐 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외출했다가 사라진 예비 신부도 있었고 정말 사연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이제 진상 규명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번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정말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 총구가 국민을 향했다. 그렇다면 그 눈물, 그 국민의 희생에 대한 그 마르지 않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도 결국엔 국가 권력일 텐데 네.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잘못된 역사의 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정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84명 일단 관련자로 인정된 83명 중에 6명이
이 추후에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신원이 밝혀졌고 78명은 주검도 이제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관련 가족분들은 정말 애가 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이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눈물이 날까 봐 조심했지만 이 유가족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목한 군이 당시 18살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 이 부모님이 이 주검이 없는 빈 무덤을 일단 만들고 그래서 매년 5월 17일이면 이 무덤을 찾아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 것이 다시 한번 그럼요. 당연하겠죠. 정해졌습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빨리 좀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 조사위원 추천 문제를 쓰고 사실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이 벌어져서 이게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상 5.18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진압군에 의해서 좀 폭행이 이루어졌던 부분들 또 뭐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근거로 진상조사위를 좀 하루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목포 경찰서장 하셨던 고 이중규 서장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당시에 이제 80년 5월 21일에 시위대 120여 명이 이제 총기와 강목을 들고 경찰서를 들어왔죠.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이분이 무력 대응을 했다 그러면 또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경찰서 내에서 시민들에게 발표하지 말라고 하고 그 무기를 다 반환하도록 또 이제 있던 총기들이 또 사용할 수 없도록 다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유해 충돌을 막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파면되고 보안사에 끌려가서 3개월 동안 구금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한 5년간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을 지금 유족들이 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늦었지만은 꼭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가윤아님께서도 유튜브로 보시면서 하루속히 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바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좀 들어가 보죠. 지금 민주당이 청년들의 그 법조계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야간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지금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청년층 공약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모병제 얘기도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검토하게 된 배경 또 이런 게 생기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뭐 비싼 로스쿨 등록금 뭐 낮아지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세부적으로 생기거든요. 송 소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그 제가 2009년부터 로스쿨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은 로스쿨을 할 때 야간이나 온라인 로스쿨도 같이 합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됐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지금 로스쿨 10년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 현상인가를 살펴보면은 로스쿨 자체가 일단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돈 많고 집안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비싸고. 학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를 밑도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변시낭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변호사 시험 낭인이 양성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원래는 로스쿨의 취지 자체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진 변호사를 배출하겠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변호사 로스쿨 시험이 선발 시험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자격 시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이 합격자 수를 그러면 왜 안 줄이고 왜 늘리지 않고 있느냐. 현직 법소인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 있는 시험관리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격자 수를 정하는데 지금 이제 변호사협회나 입장이 공식 입장이 뭐냐 하면 지금 포화 상태다. 지난 10년간 사법연수원 출신도 있는데다가 로스쿨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지금 경쟁 자체가 안 되고 이게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변호사 수를 더 늘리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 수를 늘리려면은 뭐 세무사나 법무사 같은 유사 직역을 좀 정비를 하면은 우리가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변호사 수
수가 0.03명입니다. 네. 미국이 0.4, 영국이 0.2, 독일이 0.2,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 시장이 더 많이 이제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 수요자인 국민들의 선택지가 훨씬 많이 넓어지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 방안은? 좀 법조인들이 들으면 언짢을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법조인 캐슬이다. 그리고 로스쿨이 아니라 최근 토론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서 돈스쿨이다. 그러니까 정말 재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통한 일부분의 뭐 온라인 강의라든가 야간 이런 부분에도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양한 분야에 많은 변호사가 있어야지 가서 문제를 그렇죠. 상담도 쉽게 네. 하고 또 법조인들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일례로 제가 그 법조 기자, 그러니까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일 때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행히 이제 재판장이 허락을 해주셔서 들어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들여다 보면 굉장히 앞으로 많은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법으로도 안 돼요. 그렇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한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토론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여론조사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올해 1월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을 때 그 전회에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응답자의 69.4%, 그러니까 7명 정도죠.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양한 경력의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조인분들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변호사의 도움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조인 자체를 양성하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장벽도 낮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예. 지금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보면은 2030 끌어안기 모병제처럼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가 강력한 어떤 그 공정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과연 공정하게 운영이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온라인 로스쿨을 했을 때 지금처럼 운영이 되면서 온라인만 했을 때 전일제로 해도 이제 법학 공부가 많은데 이게 깊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불신을 하면서 이 온라인 로스쿨 출신들을 채용하는 데서 또 불이익이 가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나와서 또 이제 취업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연결되도록 네. 실현 가능하게. 네, 실제로 지금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분은 로스쿨 지금 4번째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다 보니까 그러면 5번을 떨어지면 또 응시를 못하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까 말했듯이 저는 특권 내려놓기의 첫 단추가 수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변호사 수를 늘리고 나서 그다음 취업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기업의 법무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송무 중심으로 일을 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 변호사들이 이걸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실현 가능한 입학 정원의 문제라든지 뭐 시험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된다. 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카시즈님은 집안은 폭풍 전야인데 여기 방송 들으러 오시면 마음이 편하시다는. 아니, 왜 폭풍 전야신지 갑자기 호기심이 또 생기네요. 김기훈님께서는 팥죽 얘기하시면서 어제 마트에서 그냥 사 드셨다고 내년에는 꼭 만들어 드신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9361번님께서는 변호사 문제를 또 청년 취업 문제로만 봐서는 또 안 된다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자, 세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여성의 집을 3개월 동안 그 몰래 들여다본 남성, 보도가 나왔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남성을 처벌하기가 어렵다면서 수사가 종결이 됐던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경찰이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니까 1년여 만에 다시 지금 수사를 한다 그러거든요.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좀 소름이 끼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가량 예. 한 여성의 집을 남쳐본 이 남성에 대한 수사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3개월 동안 내 집을 훔쳐보는 남성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만 한 게 아니라 네. CCTV 영상 또 그 보고 있는 거요? 네, 그렇죠. 그 남성의 전화번호까지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는 왜냐하면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가 말하자면 이제 범인을 현장에서 붙잡은 거죠. 계속 보고 있다가. 그래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그 영상을 보면 그 훔쳐봤던 남성이 길에 엎드려서 창문으로 그 여성의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모습까지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경찰이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건데 네. 왜냐하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담장을 넘거나 방문을 열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라는 설명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이 너무 무서운 거죠. 아, 그렇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또 보복 우려도 있고요. 이사를 했고 이것이 지금 이제 뭐 동영상이나 언론 보도 이러면서 사건이 커지니까 이제 경찰이 다시 재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통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제가 항상 마련하듯이 만약에 따님이나 뭐 사모님 두신 분들이 상상하기 어렵다면 우리 엄마 혹은 내 자신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남성 여성을 떠나서 특정인이 3개월 동안 우리 집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아니, 일이거든요. 남성 입장에서도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예. 일 아닐까요? 설령 이 네. 피해자가 남성이라 하더라도 특정 여성이 3개월 계속 동안 계속 집안을 들여다보고 네. 있다고 하면 굉장히 소름이 끼치죠, 소름 끼치고 일단.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물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바쁘겠지만 조금 더 심층 있게 좀 수사를 했다라면 어떨까 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해서 안 되면 결국은 본인의 신원 노출할 걸 각오하고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SNS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 SNS로 많이 그러다 보니까 하시죠. 네티즌 수사대가 경찰이 해야 될 일 한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좀 피해 여성이라던가 신고를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네.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예. 또 이게 참 애매한 것이 경찰 입장에서 이제 관련 법조문이나 판례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법을 만들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눈으로 창문으로 봤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안 됐냐 그러면 공용주택복도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는 주거 침입죄에 또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그렇게 안 돼 네, 있군요. 그리고 주거 침입이라는 게 왜 저번에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여성을 뒤따라가 가지고 이제 집에 막 들어가려고 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1심에서 강간 미수가 무죄가 나왔고 주거 침입만 유죄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항소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예. 그 강제 추행 미수를 갖다가 추가를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거 침입 강간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범죄에 들어갔느냐 볼 때 주거 침입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할 때라고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거 침입했을 때를 실행의 착수로 봐서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창문 밖에서 쳐다봤어요. 그러면 그 쳐다봄을 당하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 공포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시선으로도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시선으로는 주거 침입이 안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스토킹 방지법이라는 게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스토킹 방지법. 예. 네. 국회에서 왜 계류 중이냐면은 스토킹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토킹은 확실한 스토킹이에요. 그런데 구애 행위, 여자가 좋아서 쫓아가서 구애하는 것까지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류 중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구애라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여성은 두려움일 수가 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가 300만 수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데 주거 침입 피해를 받는 여성이 남성의 11.2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네. 이 여성들이 가지는 공포가 정말 현실이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저는 좀 더 안타까운 게 아마 그 이제 피해자라고 신고를 했던 여성을 통해서 다시 추가 피해 영상이 또 이제 보도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져야 다시 재수사를 착수하다 보면 사실 초기에 수사를 했던 경찰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 피해자의 좀 입장에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다각도로 다른 혐의는 없는지를 좀 미리 검토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카시즈님께서는 스토킹 입법화를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김광민님께서는 유튜브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오늘과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중요한 외교 일정을 지금 소화하는 것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중일 회담이 또 있죠. 스촨성에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정과 의미 뭐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보죠. 성 소장님. 네, 오늘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굉장히 그 한반도 외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가셔서 시진핑 주석하고 오전에 정상회담 하시고 오찬도 하실 거고요. 오후에는 이제 청두로 이동해서 리커창 총리하고 어떤 실제적인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거 의논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 만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지금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한반도에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좀 정세를 안정을 시킬 수 있는가, 어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드 문제 아직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단체 관광객 지금 막고 있고 한류 같은 거 막고 있는데 이런 문제, 그리고 내년 초에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거 의논할 것 같은데, 문제는 시 주석이 아마 17일 날 중러가 그 유엔 안보리에다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초안을 제출했는데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입장이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은 지금 어쨌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선택지를 강요받는 좀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일본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금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수출 규제 원상 회복이라든가 지소미아 연장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일본 아베 정부가 아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을 지켜라, 정부의 약속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온다면 이 또한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내일 아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참 중요한 오늘과 내일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성탄절이 사실은 굉장히 즐겁고 유쾌해야 되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참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 한마디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던졌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예요. 어쨌든 우리 정부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20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또 미중 간의 미묘한 움직임이 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만약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면 여러 가지 또 한한령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조금이라도 풀려서 좀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이거든요. 정말 해겁고 평화로운 한반도, 모든 국민들의 한마음일 것 같습니다.